이미자,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대에 서온 그녀를 사람들은 엘레지의 여왕이라 부릅니다. 이름만으로도 세대를 넘어 객석을 갓 채울 수 있는 존재. 수많은 히트곡과 훈장,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치. 겉으로 보면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녀의 노래를 들어온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백아가씨가 울려 퍼질 때 그 떨림 속에는 단순한 이별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째서 그런 여인이 겨우 4살 된 친딸을 두고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왜 19, 아직 인생을 다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서둘러 결혼을 선택했고 불과 4년 만에 그 결혼을 끝내야 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딸이 가난 속에서 아버지 곁에서 빚을 짊어진 채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왜 그녀는 단 3번만 딸을 만났을까요? 김포공항, 우연히 마주친 모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자는 딸을 바라보며 왜 잘 살지 못했니? 라고 말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차갑게 들렸고 그녀를 냉정한 어머니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무정한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침묵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재은이 친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을 때 한 여성 가수가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이후 국민 가수라 불리던 그녀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국민 가수였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하늘이란 신념 아래 자신을 낮추고 전통적인 아내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처 입은 과거를 덮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전설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전설이 되기까지 무엇을 얼마나 내려놓아야 했는지는 자주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과 영광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자가 정말 차가운 어머니였는지 아니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여인이었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1940년대 서울 용산. 아직 전쟁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았던 그 시절, 이미자는 이점성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점성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장인은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며 공사판과 마기를 전전하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성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혹사하던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 유상래는 집안 살림을 도맡던 전업주부였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억척스러웠지만 속정이 깊은 여인이었다고 친척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미자가 첫 돌을 지났을 무렵 아버지 이점성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한순간에 병석에 눕자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약값과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족은 친척들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린 이미자의 기억 속에는 늘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부엌에서 한숨을 내쉬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겹쳐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누워 계셨을까? 훗날 그녀는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집안의 연이은 불운을 며느리 유상래의 센 팔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을 업고 강릉 친정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에서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는 계속되었고 유상래는 결국 재혼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어린 딸과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이미자가 4살 무렵 어머니는 다른 가정을 꾸렸고 딸은 다시 친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의 장면을 이미자는 또렷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엄마가
나를 두고 갔다. 는 감정만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약한 아버지와 연로한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소녀는 자연스레 말수가 줄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울지 않았고, 대신 마루 끝에 앉아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기보다는 안으로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친척들은 저 아이는 속이 깊다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한 발 물러난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미자는 자서전에서 나는 남에게 이해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에는 어린 시절 형성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면 상처받는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운 아이. 그래서 감정을 설명하기보다 그냥 접어두는 법을 선택한 사람. 이런 성향은 훗날 그녀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결혼도, 이혼도, 그리고 관계의 단절도. 한번 결심하면 미련을 남기지 않는 방식. 그것은 차가움이라기보다 생존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정재은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많은 이들이 어머니로서 너무 냉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한 단절은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믿음을 남겼습니다. 끊어야 산다.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미련과 상처가 반복된다는 무의식적 확신. 이혼 후 딸이 아버지와 살게 되었을 때 이미자는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합리화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두려움이었을까요? 혹시 자신처럼 또다시 버림받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차라리 완전히 물러서는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김포공항에서의 짧은 한마디, 왜 잘 살지 못했니? 그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어쩌면 그녀 방식의 걱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말은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붙잡고 울지 못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울지 못했습니다.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이미자의 삶은 노래처럼 길고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늘 4살의 소녀가 서 있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아이. 그 아이가 자라 국민 가수가 되었고 동시에 또 다른 4살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겪었던 방식으로 사랑을 끊어내는 법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냉정함으로 보였던 선택들. 그러나 그 안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돌아서는 법을 배워야 했던 한 소녀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자의 노래가 유난히도 애절하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 침묵의 세월이 목소리 속에 스며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서울의 하늘은 아직도 잿빛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미군 트럭이 오가고 명동과 용산 일대에는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클럽과 쇼가 밤마다 불을 밝혔습니다. 스윙 재즈와 팝, 낯선 영어 가사가 섞인 노래들이 흘러나오던 시대. 그 한복판에서 유난히 낮고 애잔한 목소리를 가진 한 소녀가 조용히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자 16살의 봄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마이크 앞에 선 것은 1957년 KBS 라디오 프로그램 노래의 꽃다발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귀하던 시절, 라디오는 국민의 유일한 오락이자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남산에 있던 KBS 건물은 늘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방송국 문을 두드렸던 소녀는 관계자에게 학생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섰다가 다음날 어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찾아왔다는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던 그날, 그녀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한 평론가는 훗날 어린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깊은 소리가 나오는지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한국 사회에서 가수라는 직업은 안정된 길이 아니었지만 이미자에게는 노래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1958년 그녀는 HLKZ 방송국의 예능 로타리에 출전해 다시 한번 최고상을 받습니다. 그 무대에서 그녀를 눈여겨본 사람이 바로 작곡가 나화랑이었습니다. 당시 가요계에서 이미 이름을 알리던 그는 소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목소리에 한이 있다. 그걸 잃지 마라. 그 한마디는 이미자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1959년 그녀는 19 순정으로 정식 데뷔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곡은 완전한 트로트가 아니라 스윙 재즈의 색채가 가미된 곡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클럽을 중심으로 서구 음악이 유행하던 분위기와 맞물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꺾거나 과장하지 않았고 담담하게 마치 혼잣말처럼 노래를 풀어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걸까 하고 속삭이듯 부르는 그녀의 방식은 동시대 가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패티김처럼 세련되고 서구적인 이미지도 아니었고 미팔군 출신 가수들처럼 리듬감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국적인 정서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나, 단어 하나를 또박또박 놓으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뷔가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1959년과 1960년 사이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신인 가수의 출연료는 터무니없이 낮았고 서울보다 지방 무대를 더 많이 돌아야 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있던 시절 밤 공연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새벽녘 차가운 대합실에서 몸을 웅크린 적도 많았습니다. 여관방은 냉기가 가시지 않았고 얇은 이불 하나로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추워서 몰래 여관을 빠져나와 새벽거리를 서성였다고 그녀는 훗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무명 시절의 일상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배 가수들의 의상을 다려주고 양말을 빨고 백스테이지 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녹음 기회를 얻기 위해 레코드사 사무실을 기웃거리며 몇 시간씩 기다리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모나미다방 같은 다방은 무명 가수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 혹시 오늘 녹음 자리 없습니까? 라고 묻던 시절. 그녀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잊히지 않는 소리. 무대를 장악하기보다 관객의 마음에 스며드는 방식. 공연이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노래를 들으니 내 사는 얘기 같네. 그 한마디는 어떤 상보다도 값졌습니다. 이미자는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렸구나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절제였습니다. 과장하지 않는 감정, 과하게 꺾지 않는 창법,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지나치게 웃지 않는 태도. 그 절제 속에서 오히려 진심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중가요계는 서구풍의 화려함과 빠른 리듬이 각광받고 있었지만 이미자는 한국인의 한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가처럼 익숙하고도 서러운 음색. 결혼 이전의 이미자는 아직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란 소녀가 라디오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노래로 바꾸기 시작한 시기. 성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자의 목소리는 서서히 시대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목소리는 한국 가요사의 흐름을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59년 겨울, 종로의 한 극장 무대 뒤편은 늘 분주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전 가수들은 분장을 고치고 악단은 악기를 조율하며 짧은 숨을 골랐습니다. 그 한쪽에서 커다란 콘트라베이스를 세워두고 묵묵히 줄을 맞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진흡. 당시 20 중반의 젊은 연주자였던 그는 화려한 스타는 아니었지만 무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텔레비전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 모든 공연은 라이브였습니다. 노래가 흔들리면 곧바로 티가 났고 반주가 어긋나면 무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안정된 박자와 묵직한 저음을 책임지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는 악단의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정진흡은 서울 시내 여러 극장과 다방 무대를 오가며 연주했습니다.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연주가 단단하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모습, 공연이 끝난 뒤도 말없이 악기를 정리하던 태도는 어린 이미자의 눈에도 어딘가 든든하게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이미자는 19 순정으로 막 데뷔한 신인이었습니다. 지방 공연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기, 종로와 충무로 일대의 작은 극장, 영화관 옆 다방,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음악살롱이 그녀의 일터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곳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노란 정우빛 아래 무대는 크지 않았고 객석은 빽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자가 마이크를 잡고 서면 정진흡은 뒤편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안고 낮은 음을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악기를 정리하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절 좋았습니다. 이미자는 잠시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노래를 세심하게 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이미자는 어린 시절부터 남성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 일찍 떠난 어머니. 그래서일까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정진흡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공연이 끝나면 조용히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자는 그런 그에게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훗날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59년과 1960년, 서울은 여전히 가난했고 사람들은 검소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종로의 작은 다방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전차를 타기 전 잠시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춥네요. 그래도 관객이 많아서 다행이죠.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후 서울의 밤거리에서 두 젊은 예술가가 나란히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진흡은 당시 이미자보다 조금 더 자리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악단에서 꾸준히 연주하며 수입이 있었고 무대 경험도 많았습니다. 반면 이미자는 아직 불안정한 신인이었습니다. 가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던 시기, 그녀는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이면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정진흡은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떠돌이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자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떠돌이. 그 단어는 그녀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강릉과 서를 오가며 정착하지 못했던 어린 날들.
어쩌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만의 집을 갖고 싶다. 1960년 이미자는 19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이른 나이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특별히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삶의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었고 결혼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결혼은 보호와 지위를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단서가 보입니다. 첫째,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상받고 싶었던 욕구. 둘째, 가수라는 직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찾고 싶었던 안정. 셋째, 사회가 요구하던 정상적인 삶의 틀. 결혼식은 소박했다고 전해집니다. 동료 몇 명과 가족 일부가 참석한 자리. 화려한 스타의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두 청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자는 그날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결핍을 넘어 스스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말을 알지 못한 채 당시의 이미자는 분명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신인이었고 집에서는 막내 아내였습니다. 콘트라베이스의 묵직한 저음처럼 단단한 삶을 꿈꾸며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절 서울의 겨울밤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젊었습니다. 이미자의 노래는 아직 전설이 되기 전이었고 정진흡의 연주는 여전히 무대 뒤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전후 한국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의지하려 했던 두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이미자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의 삶은 조용히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작은 집, 검소한 살림,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던 무대 일정.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서울의 공연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음악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정진흡이 몸담고 있던 악단 역시 안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브 공연이 줄어들고 새로운 음악 흐름이 등장하면서 연주자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묵묵히 저음을 받쳐주던 그의 자리는 예전 같지 않았고 수입 또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미자의 활동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방 공연과 방송 출연이 잦아지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또 나가 라는 말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왔고 일이니까요?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불안과 자존심이 엉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잦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폭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장면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미자가 훗날 힘들었다고 짧게 언급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삼키는 법을 배운 그녀는 큰 소리로 항의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침묵은 갈등을 잠재우기보다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1964년, 결혼 4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해 이미자는 한창 활동을 이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혼은 당시 사회에서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 큰 낙인이 따랐습니다. 가수라서 그런 거 아니냐는 뒷말도 있었고 여자가 참지 못했다는 수군거림도 따라다녔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재산이라 할 만큼 큰 자산은 없었습니다. 공연 수입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였고 두 사람 모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4살이 채 되지 않은 딸, 정재은이었습니다. 정재은은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을 때 이미자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혼 이후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 결정은 훗날 가장 큰 논쟁의 씨앗이 됩니다. 왜 어머니가 딸을 데려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양육권은 대개 아버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더구나 이미자는 전국을 오가며 공연해야 하는 가수였습니다. 밤 공연이 잦았고 장거리 이동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환경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데려왔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그 선택은 단순한 감정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자는 훗날 회고록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남깁니다. 이해를 바라지 않는다.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현실이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변명하지 않았고 전 남편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 공방도 언론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방식이었습니다. 참고, 말하지 않고 결정하면 돌아보지 않는 태도.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자는 공연이 없는 날이면 아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잠시 말을 멈추고 잘 살겠지요? 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김포공항에서의 재회는 그 긴 침묵의 상징 같은 장면입니다. 외국 공연을 가던 날 우연히 마주친 딸. 왜 잘 살지 못했니? 그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어쩌면 서툰 걱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때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차가운 말을 남깁니다. 이미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혼은 완전한 단절이라는 공식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옛 세대의 관념 속에서 결혼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처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두고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잘라내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노래로 감정을 풀었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을 접어두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천 명 앞에서 울 듯한 목소리를 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이미자의 인생에 또 하나의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상실을 노래하는 목소리는 그 이후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노래 어딘가에 스며들어 남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여의도에 새로 자리 잡은 KBS 건물은 늘 분주했습니다. 복되는 악보를 든 가수들이 오갔고 스튜디오 안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튜닝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미자는 그 무렵 이미 동백아가씨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뒤였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방송 편성이 움직이던 시기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상처, 금지곡 노란의 여파, 세간의 시선. 무대 위에서는 당당했지만 녹화가 끝나고 대기실 문이 닫히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
프로그램을 총괄하던 한 PD가 있었습니다. 김창수. 그는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 뒤에서 모든 흐름을 조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KBS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였고, PD는 단순한 연출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창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맡아 가수 섭외와 무대 구성, 편집까지 책임졌습니다. 공연장의 조명 각도부터 가수의 동선까지 꼼꼼히 살피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말은 적지만 판단은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깊이 마주한 곳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녹화 리허설이 한창이던 스튜디오였습니다. 이미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고 내려오자 김창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절에서 템포를 조금만 늦춰보시겠습니까? 감정이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미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수에게 감정을 주문하는 PD. 그러나 그 말에는 계산이 아니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지요. 그녀의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마주쳤습니다. 녹화가 끝난 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때로는 대본을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창수는 이미자를 스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명의 직업인으로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편안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미자는 첫 결혼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앞섰던 젊은 선택, 그리고 빠르게 무너진 현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다른 기준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 열정보다 이성. 김창수는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방송국 안에서는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산층 가정 출신의 학구적인 분위기, 단정한 옷차림, 신중한 말투. 그것은 이미자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김창수 역시 이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딸을 두고 있었고 가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녹화가 늦게 끝난 밤, 두 사람은 방송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에 가면 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미자는 잠시 웃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가수가 아닙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묘한 공감이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 여의도 근처 한적한 찻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김창수는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미자는 공연 일정과 음악적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래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녀가 말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랑은 19의 설렘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알고 상처를 이해한 뒤에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김창수는 이미자의 화려한 명성에 취하지 않았고, 이미자는 그의 직업적 권위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역할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무대는 무대, 집은 집. 이미자는 훗날 집에 들어서면 나는 가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김창수와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창수에게는 이미 두 딸이 있었고, 이미자에게는 과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정이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미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다시 해보고 싶은 것. 그 말에는 어린 시절의 결핍과 실패한 첫 결혼의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 이미자는 스스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시부모를 모시며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 남편은 하늘이라는 표현은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녀에게는 일종의 다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천 명의 박수를 받지만 집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겠다는 선택. 그것은 과거의 불안정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김창수는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자가 금지곡 논란으로 힘들어할 때 그는 조용히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겁니다. 짧은 위로였지만 그 말은 이전 결혼에서 듣지 못했던 종류의 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했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습니다. 이미자는 무대에서 눈물을 노래했고 집에서는 담담히 밥을 지었습니다. 김창수는 카메라 뒤에서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집에서는 아이들의 숙제를 챙겼습니다. 이 두 번째 결혼은 이미자의 삶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열정의 불꽃이라기보다 오래 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첫 결혼이 젊은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 결혼은 계산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속에서 이미자는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려 했습니다. 화려한 전설의 이름 뒤에 조용히 밥을 짓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자리 잡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4살 소녀 정재은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 안에서 점점 작아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 그녀는 아버지 정진흡과 함께 살게 됩니다. 당시 서울의 변두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 콘트라베이스를 들고 극장을 오가던 아버지의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어린 재은은 어머니의 이름이 신문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이미자의 딸이라며? 그러나 집안의 현실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불을 일찍 끄고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두툼한 이불 하나를 나눠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무척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연주일은 점점 줄었고 생활은 궁핍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식탁 앞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재은아, 조금만 참자. 아빠가 다시 잘해볼게. 어린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빚은 쌓여갔습니다. 공연이 끊긴 날이 길어질수록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재은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 대신 집안일을 돕고 장을 보러 가며 돈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 말은 어린 마음에 조용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재은은 단순히 버려진 딸로 남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그녀의 피 속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7살 무렵 악단 연습실에 따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노래를 불렀고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엄마를 닮았네. 그 한마디는 축복이면서도 짐이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생계를 돕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고 동시에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서면 관객은 먼저 물었습니다. 이미자 씨 따님이죠? 그 질문은 언제나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로 서고 싶다. 아버지의 빚 문제는 결국 그녀의 어깨 위로 옮겨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벅찬 현실이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방 무대를 돌며 노래했고
출연료를 모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작은 무대와 소박한 박수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정재은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말 속에는 긴 세월의 혼란과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무대. 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삶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비교의 시선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재은의 삶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 속에서도 아버지의 빛 속에서도 그녀는 노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훗날 수십 년 만에 모녀 재회로 이어지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정재은이 24살이 되던 해 그녀는 또 한 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어른처럼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사랑은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간절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무대에 서던 시기, 그녀 곁에는 5살 연상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던 한신우.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고 언제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스타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조용히 식사를 하고 늦은 밤 한강 다리를 건너며 언젠가는 우리도 평범해질 수 있을까 같은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정재은에게 그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강해져야 했던 그녀는 잠시라도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되었습니다. 24세,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그녀는 오래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한 번만 와주실 수 없나요? 몇 장에 걸친 진심 어린 편지.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남 태극당 예식장. 화려하지 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정재은은 잠시 문 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지만 끝내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서 있는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 객석 어딘가를 맴돌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6개월. 이유는 복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서둘러 내린 결정,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시작한 관계. 정재은은 훗날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또 한 번 어머니와 닮은 선택이 반복된 셈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 공연을 위해 김포공항에 갔던 날 우연히 이미자를 마주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모녀가 공항 한복판에서 마주 섰습니다. 주변에는 기자와 관계자, 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재은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미자는 딸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왜 잘 살지 못했니? 사람들이 보니 어서 가거라. 그 말은 칼처럼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자는 돌아섰습니다. 그 장면은 정재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감정.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 한마디에는 긴 세월의 성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정재현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나 이미자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일본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엔카 가수 춘희로 활동을 시작하며 그녀는 다시 처음부터 자신을 세웠습니다. 작은 라이브 하우스, 지방 공연, 지역 방송 출연, 익숙한 고단함이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그녀는 차츰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자의 딸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 춘희 씨의 신곡이 좋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재은의 삶은 반복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복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노래를 선택했고 어머니처럼 이혼을 겪었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원망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길. 그리고 그 긴 여정 끝에서 모녀는 다시 무대 위에서 마주서게 됩니다.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삶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끊어진 듯 보였지만 노래는 두 사람을 천천히 같은 자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정착한 이후 정재은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미자의 딸이 아닌 춘희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쿄의 작은 라이브 하우스에서 시작된 공연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관객은 수십 명 남짓, 조명도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교의 시선이 아닌 오롯이 노래만을 듣는 귀. 처음 일본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일본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정재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 목소리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엔카라는 장르는 이미자의 트로트와 정서적으로 닮아 있으면서도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과 그리움, 절제된 감정 표현. 어쩌면 그녀의 삶과도 맞닿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일본 관객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어디선가 오래전부터 들어온 목소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음반을 한 장씩 발표하며 그녀는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은 아니었지만 꾸준함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방 순회 공연, 지역 라디오 인터뷰, 작은 팬미팅. 그렇게 쌓인 시간은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이런 밤을 보냈겠지.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혼자 남는 대기실, 조용히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비로소 그녀는 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뷔 25주년을 맞이한 도쿄의 한 호텔 연회장. 정재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객석이 술렁였고 무대 뒤에서 이미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긴 세월의 공백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에서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랫말 속 이별과 용서는 그날만큼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재은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딸도 그림자 속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걸어온 한 사람의 예술가였습니다. 노래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을 대신해 흘렀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에 실려 객석을 채웠습니다. 그 밤 정재은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딸로서도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도쿄 힐튼 호텔 4층 연회장.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저녁. 객석에는 일본 팬들과 한국에서 날아온 교민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은의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디너쇼. 무대 위에 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지만 손에 쥔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연 중반 관객석 어딘가에서 이미자 씨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재은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오늘을 위해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공연 연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미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한복 차림, 여전히 단정한 걸음. 객석에서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세 번의 만남, 수많은 오해와 침묵.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눈맞춤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재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자도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첫 곡은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이미자의 대표곡이자 두 사람의 인생을 관통한 노래.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가사가 흐르자 정재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버텨낸 증명처럼. 노래가 끝난 뒤 정재은이 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노래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봄날 같습니다. 이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객석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여자의 일생을 함께 불렀습니다. 노랫말 속 굴곡진 삶의 서사가 모녀의 이야기와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소절을 마쳤습니다. 화려한 화해의 포옹은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히 잡은 손, 그리고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뒤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화장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재은이 먼저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침묵이 더 깊은 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래로 대신한 시간, 무대 위에서 함께한 몇 곡이 수십 년의 거리를 조금은 좁혀주었습니다. 도쿄의 그 밤은 단순한 합동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는 조용한 선언이었고 상처 위에 놓인 작은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객석의 박수 소리는 오래도록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무대 뒤 조명이 꺼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히자 화려한 박수와 환호 대신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정재은은 천천히 귀걸이를 풀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자는 한쪽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담담했던 표정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라기보다 서로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긴 시간의 무게 같았습니다. 정재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와줄 줄 몰랐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기대도, 체념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었지. 단 2글자.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재은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저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이미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살게도 하고 울게도 하지. 두 사람은 길게 포옹하지도 극적으로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자는 손을 내밀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무대 위에서 잡았던 것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마치 이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질문과 짧은 대답이 오갔습니다. 힘들지 않았니? 괜찮았어요. 건강은 괜찮고 엄마도요. 그 평범한 대화가 오히려 더 소중했습니다. 정재은은 훗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준 게 처음이었어요. 그 문장은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래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이어준 다리였던 셈입니다. 이미자 역시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거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방식, 상처를 끊어내는 방식이 때로는 사랑까지 잘라냈다는 사실을 그녀는 늦게야 인정했는지도 모릅니다. 도쿄의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피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 무대 위에서 시작된 화해는 조용한 대기실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랜 세월보다 더 깊은 이해로 남았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지금의 이미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때는 새벽 기차를 타고 지방 공연장을 오가고 밤늦게까지 녹음실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서울의 자택거실에는 화려한 트로피보다 오래된 악보와 사진들이 더 눈에 띈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텔레비전을 켜기보다 라디오를 틀어놓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오면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저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예전처럼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시대가 흘러갔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표정입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집 안이 북적입니다. 한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진짜 유명했어요. 이미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옛날 이야기지 뭐. 그 대답에는 자랑도 과장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에 대한 담백한 인정일 뿐입니다. 그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따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공연 수입, 음원 저작권, 부동산 자산까지 더하면 상당한 규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들은 말합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돈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신다. 실제로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통장 장호가 아니라 아직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래를 놓지 않은 것.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의 상처도, 세상의 오해도, 세월의 비난도 있었지만 결국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노래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즘의 이미자는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적어졌다고 합니다. 대신 듣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후배 가수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면 긴 조언 대신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래 가는 게 제일 어렵다. 그 한 문장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말처럼 들립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낮추고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꺼내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상처도, 오기, 아우치이도, 외로움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화려한 무대는 줄어들었지만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미자에게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긴 세월을 버텨낸 것, 그리고 끝내 딸과 같은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녀가 말없이 지키고 있는 현재의 평온입니다. 이미자를 바라보는 동료들과 후배들의 시선은 한마디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가요계의 교과서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는 가장 무서운 선배였다고 회상합니다. 그 두 표현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동시에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1960에서 70년대 방송국 복도에서 이미자는 늘 말수가 적은 가수로 유명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수다를 떨기보다 악보를 들여다보고 리허설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한 후배 가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도 거리를 두셨다. 가까워지기 쉽지 않은 분이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라이브 공연에서 후배의 마이크가 흔들리거나 음정이 흔들리면 이미자는 자연스럽게 화음을 덧대어 흐름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준비해서 오세요. 그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책임감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녀를 두고 악보를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원로 작곡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미자 씨는 가사를 먼저 묻는다. 이 여자는 왜 울어요? 그 질문 하나에 곡의 해석이 달라진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로서의 이미자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은 그녀가 약속 시간에 한 번도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quietly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한 동료는 말로 위로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비판도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태도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차갑다는 평가는 젊은 시절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른 지금 많은 후배들은 그 엄격함이 자신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한 중견 가수는 최근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오래 남는 법을 보여준 분이다. 유행은 바뀌어도 기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증명하셨다.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건너온 동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미자는 여전히 큰 목소리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설이라고 부르면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나 동료와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엄격하지만 책임감 있는 선배,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남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대를 끝까지 지켜낸 예술가.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노래뿐 아니라 태도로 기억되는 이름,